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제9장 자료 수집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수험서 14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7년 동안 출제된 문제가 평균적으로는 3문제나 4문제 정도인데 다른 어떤 챕터보다 이게 그 출제 빈도의 편차가 좀 높은 편입니다.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가, 적게 나올 때는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자료는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자, 1차 자료는요, 내가 내 연구 목적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자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서베이, 즉 설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대상자를 면접을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찰 대상자를 관찰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차 자료를 우리가 직접 수집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묻는 시험 문제를 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면접의 특징 이렇게 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서베이의 유형에서 우리가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받는 우편 설문과 내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서베이를 하는 대면 면접 사이의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서베이 내에서 설문조사와 이제 면접조사의 차이를 구분하는 이렇게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관찰법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베이를 하려면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할 때 문항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문항의 배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는 문제가 3문제 최근 7년 동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베이, 그러니까 서베이 면접 관찰을 포함한 1차 자료 수집 방법하고 관련된 문제가 5문제, 3문제, 5문제, 2문제로 7년 동안 10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료 중에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연구 목적을 위해서 직접 수집하는 자료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수집되거나 만들어진 기존에 있던 자료예요. 이걸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집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2차 자료는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나는 2차 자료를 내가 수집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던 자료를 분석만 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자료는 2차 자료 수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2차 자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자료 분석에 대한 문제는 7년 동안 6문제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2차 자료 분석에 해당하는 분석 방법이 또 내용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 분석은 2차 자료 분석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얘를 따로 물어보는 문제가 7년 동안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또 2문제가 7년 동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설문조사 혹은 서베이 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142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서베이는 대단위 모집단의 태도와 성향을 측정할 때, 그러면 이제 모집단의 규모가 커요. 그럼 전수조사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베이라는 말은 일단 표본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표본을 통해서 대규모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뭘 이용한다? 설문지를 이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우편으로 설문지를 주고받는 우편 설문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설문지를 들고 당사자를 찾아가서 면접을 통해서 설문 문항을 읽어주고 그 사람이 답변을 하면 내가 듣고 체크를 하는 면접 설문조사도 있고요. 근데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상에 온라인 설문지를 올려놓고 응답자가 그걸 읽고 직접 체크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고 주고받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포 설문조사라고 해서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 앉아서 제 설문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를 들자면 강의실에 학생들이 있을 때 쫘라락 설문지를 나눠주고 체크해달라고 한 다음에 회수하는 그런 식의 설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집단 설문조사가 되고요. 배포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동네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쫙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 작성되시면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회수하러 다닐게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방식은 배포하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그런 식의 이제 배포 설문조사도 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2페이지 위쪽에 관련 기출로 서베이 조사는 틱 현상을 가진 아동에 대한 단일 사례 분석에 적절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서베이는 한 사례를 분석하는 그런 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일 사례 분석은 그냥 단일 사례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서베이 조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질문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설문조사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우편 설문과 면접 설문을 비교하는 내용을 대비한 이제 그 이해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설문은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응답자가 자기가 받은 설문지를 직접 읽고 자신이 직접 응답을 기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우편 설문조사라고도 나오고요. 이것을 자기 기입식 설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기입식 설문으로 나오든 우편 설문으로 나오든 그냥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요. 장점은 일단 내가 예를 들어 1000명을 조사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장단점은 항상 우편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비교를 하시는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설문이 면접에 비해서 갖는 장점은 내가 1000명을 조사한다고 할 때 우편 설문은요, 우체국 가서 1000명 주소가 찍힌 봉투를 그냥 한 번에 보내면 돼요. 그런데 면접을 1000명을 하려고 하면 개개인 다 약속 잡아서 따로따로 만나야 되고 불러주고 답 기입하는데 일단 한 사람당 1시간 이상씩은 걸린다고 하면 교통시간까지 포함해서 시간, 비용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편 설문은 비용도 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우편 설문은 면접 조사에 비해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은 면대면으로 이 앞에 사람을 보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근데 민감한 질문은 어떨 때 더 유리해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질문을 하기에 유리한 것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편 설문이에요. 면접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LA에 있는 누군가를 조사한다라고 할 때 나는 그냥 우체국 가서 보내면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한테 설문지를 보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면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 티켓 끊고 비행기 타고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 설문조사는 면접에 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의 장점으로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조사자로 인한 편의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우편 설문은 본인이 읽고 본인이 직접 응답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읽어줘서 혹은 내가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 듣고 잘못 체크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편 설문은. 근데 그에 비해서 면접 설문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읽어주면 내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답변을 듣고 그 사람이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 듣거나 잘못 말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편 설문은 그런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건 조금 있다가 체크해야지. 이게 우편 설문은 가능한데요. 면접은 그 사람이랑 내가 마주 앉아서 지금 바로 답변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 누구나 같은 텍스트의 글을 딱 읽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어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편 설문의 단점은요. 얘는 상대적인 거라서 이 내용은 오히려 면접 조사가 갖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면접은 더 이걸 잘하는데 근데 우편 설문은 그걸 잘 못한다. 이런 의미로 상대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면접 조사는요. 미리 응답자와 약속을 잡고 그 시간에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거의 100%의 응답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설문조사는요, 응답하는 것도 귀찮고 일단 우체국 가서 보내는 거는 더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조사의 경우는요, 아예 면대면으로 앉혀놓고 면접을 하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가 응답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응답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재차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은 그래요. 근데 우편 설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그 사람이 응답을 한 건지 딴 사람이 대신 응답을 한 건지도 알 수가 없고요. 왜? 익명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읽고 집중해서 응답을 했는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응답 항목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혹은 구조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잡한 질문, 심층 질문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면접조사는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 심층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응답하는 주변 환경이나 그 사람의 표정과 제스처까지를 보기 때문에 부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기가 면접조사는 용이하지만 우편 설문은 내가 받게 된 설문지에 응답된 내용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설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회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회수율을 높일 것인가 이 전략하고 관련된 시험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거의 한 10년 동안에는 이 회수율 문제는 이 설문조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 설문조사에서 이제 3번 질문지의 작성과 사전 검사 있는데요.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지의 작성 순서가 있습니다. 질문지의 작성 순서는 여러분들 교재 144페이지 위쪽 내용 땡땡땡땡 네 번째 땡을 보세요. 자, 일단 연구 문제 및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와 관련된 질문의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어떤 걸 물어볼지 이걸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의 형태, 뭐, 예를 들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 혹은 모두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질문의 형태, 그리고 질문의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의 어구, 라든지 순서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문항의 배열, 그리고 플러스 표지, 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러고 본조사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 항상 사전 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설문지에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을 한 후 사전 검사에서 수정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 해당 사항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쇄를 하는 순서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시험에서는요, 이 부분이에요. 질문의 어구나 문항의 배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의 언어 구성, 어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일단 당연히 문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서술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질문 혹은 객관식 질문, 우리가 이제 앞서서 명목이나 서열 같은 경우는 1, 2, 3 이런 식으로 범주를 구성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방식을 우리는 폐쇄형 질문 혹은 객관식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제 명목이나 서열처럼 범주를 구성할 때 지켜야 될 원칙 앞에서 뭘 얘기했었죠? 상호 배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버는데 이 1,000만 원이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되면 나 어디다가 체크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주와 범주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응답자도 응답이 가능하도록 모든 응답자들이 응답할 수 있는 범주가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종교의 경우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종교 없음 이외에 기타
기타 항목을 넣어서 나머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응답의 포괄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단일 차원성의 원칙, 이게 우리가 측정 파트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설문지 작성에서는 상호 배타성, 혹은 포괄성, 혹은 논리성,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건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항의 길이는 너무 긴 거는 피로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그래서 이제 응답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니까 너무 긴 건 피하는 게 좋겠고요.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팩트 중심으로 사실적인 질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질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A와 B에 찬성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중 질문의 형태예요. 근데 나는 A에는 찬성하지만 B에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A에 찬성하는지 따로 물어보고 B에 찬성하는지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 질문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 질문,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응답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질문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설문지의 문항의 배열은요. 처음부터 너무 민감하고 너무 어렵고 이런 거 특수한 질문 막 직접 써야 되는 질문이 나오면 무응답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응답하기 쉽고 좀 더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특수한 거보다는 요런 것들을 앞쪽에 배치하고요. 민감하거나 특수하거나 내가 직접 서술을 해야 되는 그런 개방형 질문은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도 검사를 위한 질문들, 쌍을 이루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정신건강 같은 걸 체크하는 척도에서는 문항의 수가 몇백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충 읽고 대충 대답을 해서 응답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제대로 읽고 응답을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응답이 어느 정도 믿을만한가, 신뢰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쌍을 이루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된 쌍을 이루는 질문. 자, 뭐 예를 들자면 2번 질문하고 237번 질문이 쌍을 이뤄서 거의 같거나 비슷한 질문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쌍을 이루는 질문을 의도적으로 몇 개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채점을 할 때 일단 이 쌍을 이루는 질문들의 응답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를 통해 이 정도면 나머지 질문들도 믿을만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이 신뢰도 확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쌍을 이루는 질문들이 너무 가까이 배치가 되면 이거하고 똑같네. 의식적으로 똑같이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떨어뜨려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반형 질문은요, 적절히 배치하는 게 좋은데요. 이 수반형 질문은 뒤쪽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의 형식이에요. 질문의 형식에서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형식이고요. 폐쇄형 혹은 객관식 질문은 응답 범주를 주고 체크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반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반형 질문은 한 주제의 응답에 따라서 그것에 연결된 부가지역 질문들이 이제 달라지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귀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에 따라서 예인 경우는 1번에서 3번 질문에 답해달라. 아니요 라고 응답한 경우는 1, 3번 건너뛰고 4번으로 건너가달라. 이런 식으로 부가 질문이 달라지는 형태, 이것을 수반형 질문 혹은 개연성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반형 질문은 그 흐름에 맞춰서 적절한 순서로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수반형 질문이 너무 많으면 설문지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져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번엔 또 몇 번으로 가라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응답의 피로도를 높입니다. 자, 그래서 수반형 질문이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는 양자택일형, 이거냐 저거냐, 예, 아니요, 해당, 비해당,
찬성, 반대 이런 것들은 양자택일형이 될 거고요. 선다형은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해서 이제 응답 범주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평정형은 우리 평정 척도에서 우리 리커트 척도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연속성을 가진 스펙트럼 뭐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평정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정형도 넓게 보면 선다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선 선택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고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복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이건 문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에 해당합니다. 근데 1번 문항도 2번 문항도 3번 문항도 응답 범주가 동일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지면을 아끼기 위해서요, 크로스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열에는 문항을, 행에는 응답 범주를 크로스 시켜서 그래서 조금 더 질문의 양이 적어 보이도록 하는, 그래야지만 응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과 열에 각각 이제 문항과 응답 범주를 크로스 시켜서 교차해서 배치하는 방식, 이것을 행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 사회조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리커트 척도는 대부분 이 행렬형 방식으로 배치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전검사는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설문지를 인쇄해놓고 오류를 발견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 다 폐기하고 다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인쇄하기 전에 설문지에 오류가 없는지, 혹은 내가 이제 뭔가 언어 구성에서 좀 애매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 응답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보기에 이 질문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지, 그 다음에 특정의 질문은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한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 조사를 그러니까 일부 샘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조사 과정에서 혹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서 이러면 설문지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일정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적용해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을 이제 사전검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7페이지의 회색 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기 위해 사전검사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 사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을 본조사에 똑같이 포함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을 뺀 사람들이 본조사에 참여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우편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 사전조사도 같은 방법으로 우편 설문조사로 실시되어야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면접조사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조사의 장단점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우편설문 있잖아요. 우편설문 혹은 뭐라고도 한다고요? 자기기입식 설문. 자기기입식 설문하고 대비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편설문의 장점 기억나세요? 우편설문은 접근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질문을 하기가 좋아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단점이 되는 연구가 면접조사입니다. 면접조사는 동일 대상을 조사한다라고 할 때 이 우편 설문에 비해서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기입식 설문은요, 본인이 직접 읽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면접자가 잘못 읽어주거나 면접자가 내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체크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우편 설문은 없는데요. 면접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면접자로 인한 편의, 바이어스 혹은 편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 설문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서 민감한 질문에 용이했지만 이 면접은 면대면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민감한 질문을 하기에 유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 설문은요, 설문지에 적힌 이 텍스트 그대로를 누구나 똑같이 읽어요. 근데 면접은요, 면접자가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응답자들이 다르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면접조사는 그래서 이 면접자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텍스트가 달리 들릴 수 있는 표준화의 결여, 이런 것들은 다 이 부분은 다 우편 설문에서는 장점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 면접에서는 단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편 설문에 단점들이 있었죠. 단점에서는 뭐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우편 설문은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LA까지 우편 설문 접근성은 좋죠. 그러니까 이 우편 설문의 가장 큰 단점은 회수율이, 즉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가장 우편 설문의 단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편 설문은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부수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없고 심층적인 질문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우편 설문은요, 응답 상황을 통제하기 혹은 구조화하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은요, 응답률 짱 좋아요. 그 다음에 응답 상황을 통제하기도 되게 좋아요. 부수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층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편 설문하고 다른 상대적인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만약에 이제 응답자가 이 질문을 불편해 하는 것 같으면 그 질문 다음 질문부터 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응답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 추가적인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응답 환경을 통제 혹은 구조화할 수 있다라는 거, 심층적인 규명을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면접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49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회색 박스에서 자기 기입식 설문, 즉 우편 설문과 면접 설문조사를 비교하는 이렇게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역대 기출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제가 연도를 써놓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응답의 결측치를 최소화한다. 이건 뭐예요? 면접의 장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제가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의 특징에만 체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응답의 결측치가 최소가 된다. 무응답을 최소화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면접의 장점입니다. 우편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 있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쭉 얘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편 설문에 직접 쓰라고 하면 안 씁니다. 이것도 면접의 장점이 되는 거죠. 자료 입력이 편한 것은요, 우편 설문조사예요. 자기 기입식 설문이 훨씬 더 자료 입력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그 사람이 한 얘기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기록을 다 이게 우편 설문의 경우는 설문지 자체가 1,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만 입력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면접은 그런 텍스트를 쫙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이 조금 더 불편해요. 자, 그 다음에 돈도 시간도 저렴하게 드는 거, 그 다음에 접근하기도 훨씬 더 편한 건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편 설문의 장점입니다. 응답률, 우편 설문 되게 떨어져요. 면접이 응답률이 높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기 용이한 건 면접이고 추가 질문이 어려운 건 우편 설문이 되는 거죠. 원거리 LA까지 직접 면접하러 가기는 힘들지만 우편으로 보내는 건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자, 어린이나 노인에게 우편 설문을 주면 읽고 써야 되는데요. 글씨를 모르거나 아니면 피로도, 어르신들은요 몇 장짜리 설문지를 읽고 응답하는 걸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면접이 더 용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행위를 추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면접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응답 가능성이 낮다라는 건 응답 상황을 통제하기가 용이하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이것은 뭐죠? 면접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편 설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응답을 해도 그것을 이렇게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응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과정의 유연성이 높은 게 면접이고요. 유연성이 낮은 것은 우편 설문입니다. 순서대로 읽게 된다라는 거죠. 응답 환경을 구조화 혹은 통제하기가
좋은 건 면접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편 설문입니다. 응답 환경 통제와 구조와는 같은 얘기예요. 용이한 것은 아까 면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층 규명, 자세한 질문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면접의 장점입니다. 복잡한 쟁점을 설문지에 담기는 힘들어요. 그죠? 이런 건 우리 면접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민감한 문제를 다루려면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고요. 익명성 보장에 용이한 것은 우편 설문입니다. 시간이 덜 걸리는 거, 시간과 비용이 더 최소화되는 것은 얘는 면접이 아니라 우편 설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들로 우편 설문과 면접 설문을 대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49페이지 하단에 있는 면접조사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접을 한다고 할 때 구조화된 설문지, 다 정해져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자가 가는 경우도 있고요. 대략의 이제 조사하고 싶은 주제만 정하고 그냥 그 주제를 재량껏 면접자가 알아서 그냥 질문을 통해서 알아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자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질문해야 되고 이런 어구와 순서까지를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면접을 구조화된 면접 혹은 표준화된 면접 혹은 스케줄 구조화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수집된 자료를 코딩 혹은 부호화하기가 편하고 결과 비교도 편하고 자료 수집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의 언어 구성을 동일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그 언어 구성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이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시키는 대로 딱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 덜 훈련된 면접자는요, 구조화된 면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면접을 단연간 잘 해본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힘들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숙련된 면접자의 경우에는 조사자가 나는 이 면접을 통해 이런 걸 알아오고 싶다라고 어떤 것을 알아오면 되는지만 대략 알려주고 알아서 재량껏 면접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형태는 우리가 비구조화 내지는 비표준화 면접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훨씬 더 재량권 내지는 융통성을 가지고 면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된 면접은 신뢰도가 높은, 왜냐하면 신뢰도는 일관성의 문제거든요. 똑같이 읽어주기 때문에 일관성이 높아서 신뢰도가 높지만, 근데 비구조화된 면접은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보다 정확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타당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구조화와 비구조화의 중간 정도 형태를 반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조화된 면접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한 거, 이거를 면접 조사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어구와 순서와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거고요. 반구조화 면접에서는 면접 지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지침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질문은 구조화 면접처럼 사전에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것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알아서 재량껏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반구조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조사입니다. 전화조사는 말 그대로 전화를 걸어서 이게 조사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화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질문의 길이가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길면,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면 응답자가 끊어버려요. 그러면 데이터 수집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점은 심층 질문을 하거나 추가 질문을 하거나 많은 질문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화조사의 특징입니다. 전화를 걸 때 예전에는 뭐 전화번호부에서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찾았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RDD라고 해서요, 무작위로 전화 거는 방식을 이제 랜덤으로 전화를 거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일반적으로 면접조사보다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면접은 직접 차도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전화만 걸면 땡이라서 얘는 시간도 비용도 덜 걸린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면접자가 면접자의 영향을, 왜냐하면 면대면으로 직접 얼굴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옷도 조금 더 자유롭게, 그 다음에 이제 자세도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내 얼굴을 그 사람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만큼은 아니더라도 면접에 비해서는 익명성이 전화조사가 조금 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를 조사를 할 때 대면 면접보다는 그래도 전화 면접이 조금 더 솔직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이제 직접 대면에서 면접을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학대 가해자라든지 폭력 가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전화조사는 그런 안전의 위협이라는 측면에서는 면접보다 조금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포착이 안 되는 사람 혹은 전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피면접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중간에 전화를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응답자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장점, 그리고 면접보다 응답률이 떨어진다라는 단점, 이런 단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온라인 설문을 많이 하는데요. 온라인 설문은 시간이나 비용에서 굉장히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 절차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시각 보조 자료가 있다면 그거 보여주고 그거 보면서 응답을 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요, 인터넷 접근성이라든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요런 게 이제 받쳐주는 대상에 한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표본이 전체 인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설문도 회수율을, 응답률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아까 이제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는 거하고 비슷한데 표적 집단 확인이 대면 면접 집단에 비해서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젊은, 그죠? 인터넷 사용 능력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 능력이나 뭐 이런 사용도가 높은 집단은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수록 좀 표적 집단 확인도 어렵고 대표성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설문도 전화조사처럼 질문의 수가 많아지면 그냥 중도의 응답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응답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온라인 설문은 대부분 익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중도읍복 응답을 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